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3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풀고 따뜻한 햇살과 공기를 가슴 가득 품을 수 있는 계절 봄입니다. 봄이 되면 생각나는 드라마의 대사가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회자가 많이 됐었던 명대사입니다.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늘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응원해줬던 친구 수연에게 우영우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대사였죠. 그 마음을 전달받은 수연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수연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영우가 또 다른 봄날의 햇살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고마움을 전하는 것, 우리의 봄날의 햇살은 그렇게 찾아오겠죠. 자, 이 봄 계절은 끝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110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이 시간, 나들이. 네, 우리 산책할래. 오늘은 나들이,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찾아와도 마음이 외로운 사람은 여전히 외롭고 또 쓸쓸한 사람은 여전히 쓸쓸합니다. 이 계절과 상반되게 서늘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이 창문 틈으로 비껴드는 한 줄기 봄날의 햇살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게요. 진짜 네. 이제 이 겨울을 지나서 날씨가 경칩을 지났고 이제 봄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새해가 시작되고 좀 의미 없게 한두 달을 보냈구나. 아, 진짜 내가 제대로 못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3월이 새로운 시작의 계절 같이 느껴지잖아요. 1월, 2월 조금 작심삼일을 하셨던 분들이 새롭게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런 분들께 해드리면 도움되는 얘기 있을까요? 3월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1, 2월을 우리가 조금은 느슨하게 보냈다 하더라도 네. 3월부터 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이미 1, 2월을 내가 망쳐버렸는데 올해도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그동안 그래도 잘 쉬었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지. 그동안 애썼지. 이렇게 자신에게 격려하는 한마디 하시면서 시작해 보시면 훨씬 더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시작하세요? 제가 어디서 그 책에서 그걸 봤는데요. 네. 너무 힘들 때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네. 그래 오늘도 잘 해보자. 네. 어제도 고생했어. 이런 얘기 합니다. 아, 네. 정말요? 예, 좀 처음에 약간 민망했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네, 정말요? 네. 저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사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창 우울감에 시달릴 때 저는 틈만 나면 잠을 잤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하루에 14시간에서 15시간을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계속 자고 싶었고 그 정도 잤으면 잠이 안 올 법도 한데 그땐 신기할 정도로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친구는 우울할 때 잠이 안 왔다고 해요. 흔히 불면증이라고 하죠. 잠들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봐도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도 많아져서 더 힘들었다고요. 친구와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네가 덜 힘들어서 그렇다.
진짜 힘들면 잠이 쏟아진다. 아니다. 잠이 안 온다.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였는데 우울감이 있을 때 잠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좀 공감이 됐던 사연이었거든요. 이렇게 우울감이 있을 때 혹은 우울증으로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우울해서 계속 잔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사실 보통의 우울증에서는 불면이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우울증일 때는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가 떨어지는데요. 네. 그러면서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자주 깨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울감이 있으면서 오히려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고 무기력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양상을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이런 비정형 우울증의 경우는 경과를 지켜보게 되면 조울병에서의 우울증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러한데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냐는 질문 아까 주셨잖아요. 네네. 이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힘들거나 피곤할 때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인지하는지,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패턴처럼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은 죽으면 실컷 잔다. 잘 거 다 자고 어떻게 성공하느냐. 네. 뭐 이런 말들요. 반대로 잠이나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이 보약이다. 자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성향은 자라난 환경, 가족들의 분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면이 있으신 분들 말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네. 낮잠을 자는 건 게으른 거고 잠을 많이 자는 건 성실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이런 무의식적인 인식 자체가 힘들 때도 잠을 푹 자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커왔느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피곤하면은 많이 자는 편이고요. 네. 자는 게 남는 거다. 자는 게 보약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내담자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네. 자는 것 자체가 집안에서 굉장히 불성실하고 게으르게 인식이 돼서 조금 피곤해서 왜 늦잠 자고 싶은 날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왠지 늦게 일어나면 굉장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 것 같고 네. 혹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피곤하거나 잠을 많이 자고 싶어도 잠들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그분들도 모르시는 네. 거죠. 얘기를 하다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맞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구나라고 네. 알게 되는 거죠. 네, 처음부터 인지하지는 못하죠. 상담하다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을 회상하게 되고 네. 나도 모르게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러게요. 진짜 좋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제가 네, 방송할 때마다 많이 합니다. 대화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보편적으로는 불면증에 시달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울증이 맞아요. 있다면 우울증이 있을 때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는 왜 그런 건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우울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로토닌의 농도가 떨어지고 네. 이와 연관돼서 잠을 잘 자도록 신호를 주는 멜라토닌의 농도도 같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서 잠을 잘 이루기 힘든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거나 낮에도 누워있게 되는데요. 네. 그 일주기 리듬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으로 들어오는 햇볕에 따라서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리듬이 깨지고 밤낮이 뒤죽박죽 되면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맴도는 겁니다. 자려고 누우면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다 보면
아무래도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야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런 행동들이 잠을 깨우거나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처럼 불면증이 생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잠을 계속 주무시는 분들, 뭐 어떻게 보면 잠을 잠으로써 현실을 도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사실 잠이 들면 잠자는 동안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골치 아픈 일들을 일단은 잊고 잠에 음. 빠져들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울감에 무기력감이 더해지면 지나치게 잠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극단적인 사례가 보고된 게 있는데요. 네. 스웨덴의 난민 소녀들이 계속 잠만 자는 증상을 보였고 이에 대해 연구한 신경과 의사가 보고를 했는데요. 이것을 체념 증후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뇌파나 여러 가지 검사에서 다 정상이고 문제가 없는데 정말 계속 잠만 자는 거죠. 근데 이들이 깨어나게 되면 그들의 가족이 추방이 되게 되고 이렇게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유해가 되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잠이 안 오는데 자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잠에 빠져들어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죠. 이런 예를 통해서 정신활동이 신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런 뭐 실험 결과를 들어보면 사람의 몸과 사람의 정신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네. 굉장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뭐 잠을 못 자거나 잠을 더 많이 자거나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까?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서 뭐 심하면 뭐 잠을 못 자고 네. 경도의 우울증이면 잠을 뭐 많이 자고 그렇진 않아요. 사실 우울증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군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증상의 조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독감이나 코로나처럼 검사했을 때 특정 원인 바이러스가 딱 나타나서 명확히 진단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게요. 근데 진짜 이게 정신이 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정신과 몸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네. 몸에 이상이 없으면 시민성 질환으로 보거나 네. 심지어는 약간 꾀병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요즘은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게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과도한 불면이나 혹은 수면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신체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불면증도 너무 힘들 것이고 또 잠을 과도하게 잔다 이것도 생활 패턴이 망가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점에서 뭐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예 다른 양상이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자, 네. 이 두 가지 벗어나는 방법도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불면이나 과도한 잠 모두 사실 생체 리듬이 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놓이지 않을 정도의 불안이 있어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고 그러다가 애매한 낮 시간에 몇 시간 잠을 자고 네. 낮밤이 뒤죽박죽 되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는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리듬은 자고 일어난 후 눈으로 들어온 햇볕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아침 8시에 눈을 뜨고 그때 해를 봤다면 그날 하루 시계가 8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낮 2시에 깨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생체 시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밤 9시나 10시가 되어도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고 밤에 억지로 자려고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예.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운동, 카페인을 줄이고 술, 담배를 제한하는 등의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리듬은 상당 부분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 등이 기저의 우울감이나 불안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면 그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또한 수면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참 이게 들으면 다 끄덕끄덕하면서 맞지 하는데 이걸 하는 게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만약에 너무 뭐 힘들거나 하시면
진짜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이 사연에서 제가 좀 짚고 싶었던 부분이요. 사연자분이 뭐 쓸데없는 신경 좀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뭐 이제 덜 힘들어서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울감을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심지어 좀 우울증의 깊이가 깊다면 진짜 좀 안 좋은 어떤 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적이신데요. 네. 누구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는 슬픔을 100%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이해하거든요. 네. 내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해서 함부로 타인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주로 가족이나 지인들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우울해, 우울증인가 봐 라고 했을 때 상처받는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하는 내담자분들이 직접 해주신 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 굉장히 상처가 된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정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지. 사람은 누구나 힘들어. 우울증은 나도 있지. 그래도 나는 그냥 버티잖아.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지금 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이라든지 우울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병기에 숨으려고 하면 안 돼. 혹은 너무 복에 겨워서 그런 거 아니야?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 뭐 이런 말들은 네. 정말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말들이고요. 주위에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섣부른 조언 대신에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이제 나오는 말은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들어봐도 약간 상처가 될 것 같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좀 말이라는 게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만큼 좀 조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저희 샵 2260 샵 2260번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마음에 짐이 좀 있다. 이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연 정리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등 상황 대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갈등 상황을 다루는 방법 사람마다 다르겠죠. 일단 저는 문제를 직시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 갈등 상황의 이유를 파악해서 봉합하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갈등을 회피하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지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하기가 어렵고 이야기를 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풀 건 풀고 잘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갈등, 오해는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요? 네, 두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 사연도 뭐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은 회피를 하는 분인 것 같고 한 분은 정말 좀 직시하고 빨리 풀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두 분 간의 갈등 상황인 건데요. 진짜 이게 뭐 내향인, 외향인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걸까요? 내향, 외향과는 조금 다른 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갈등이란 게 결국은 입장 차이잖아요. 네.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연자분은 누군가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뭐 이를테면 사연자가 잘못을 했건 친구분이 잘못을 했건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빨리 풀고 봉합한다는 것인데요. 네. 빨리 하지 않으면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하고 멀어질까봐 염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친구는 갈등 상황이 생기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죠.
친구 입장에서는 섣불리 갈등에 대해 얘기했다가 상대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거나 어색해질까 봐 걱정하는 걸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거나 친밀한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감정을 과도하게 다루느냐, 혹은 다루지 않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몰입형과 음. 회피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친구가 회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네.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왜 사연자분 입장에 충분히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갈등을 피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한다는 의미로 이런 애착 유형을 회피형이라고 실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상대가 회피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확인하고 애정을 요구하는 유형을 몰입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애착 유형에 따라서 갈등 상황이 나타나는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양상이 다르거든요. 네네. 회피형은 일단 갈등에서 멀어지려고 하고요. 몰입형은 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피형과 몰입형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회피형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애착 유형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네. 주 양육자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느끼거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 감정에 대한 뇌의 회로가 적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피형인 분들과 어린 시절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은 책임감이 강하고 좋은 분들이셨지만 네. 그와 관련된 추억이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럼 선생님 반대로 네. 몰입형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몰입형은 이제 감정을 과도하게 다루는 건데요. 네.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내가 이제 그냥 조용히 얘기하거나 차분하게 말했을 때는 부모님이 봐주지 않으시는데 아, 과도하게 감정 표현을 하거나 네. 자주 매달렸을 때 그제서야 조금 봐주셨던 경험이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금 과장되게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이 몸에 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몰입형과 회피형이 다 불안정 애착 유형이긴 한데 네.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이게 조금 더 극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제일 이제 흔한 게 친구 사이도 그렇지만 네.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조금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지금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말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일 텐데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람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그 과거 어떤 책에서는 뭐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동굴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 질문자분,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즉시 혹은 늦어도 오늘 내에 서로 사과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자 이제 다 풀었다 이렇게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누군가는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히는 것을 바랄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상대를 맞추려고 하면 더 심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을 빨리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할 때는 상대가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오히려 이 상황을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날 감정을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한번 감정을 느껴보고 파악한 후에 전달하는 것이 더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친구를 좋아하고 생각한다면 친구의 속도에 한번 맞춰보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성향이 너무 다르다 이럴 때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잘 해결된 갈등 상황은 어떤 걸까요? 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네. 심리학에서도 자주 인용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사연자분의 그 사고방식은 이 감정은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맞고 친구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으로는 사실 갈등을 쉽게 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친구를 어떻게 회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라는 생각 말고요. 네. 다른 방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은데 네. 나는 이렇게 빨리 풀고 싶고 감정을 이해하고 싶지만 너의 방식은 그냥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죠. 드러나는 것은 갈등과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이지만 결국 그 아래의 감정을 살펴보면 두 사람 다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을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를 한다면 표면의 갈등은 그냥 저절로 풀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뭔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 두 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자와 친구분에게 또 덧붙여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연자분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제 생각은 아마 그 사연자분이 친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연을 신청해서 해결해 보고 싶어 하시는 거겠죠. 친구 역시나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쉽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갈등을 푸는 표면적인 방식의 차이는 네. 사실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좋은 감정에 좀 더 집중하면 오히려 이 갈등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쉽지 않지만 네.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사연 아름답게 마무리해드리고 선생님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110번째 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문세 피처링 나얼의 봄바람 남겨놓고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111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